그래서 이 1392년 7월 17일이 조선 건국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전날 옥새를 들고 이성계의 집으로 이제 찾아간 신하들에 대해서 이성계가 그같이 화를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이 되려는 그 수순에 불과했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때 그냥 냉큼 그래 너희들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왔구나 이런 포만 나잖아요. 막 계속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옥새를 받아서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국호는 그대로 고려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왕으로 궁궐에도 출퇴근하면서 나는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의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했고 특히 정도전과 같은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국호를 그럼 뭘로 하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조선이라는 국호에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사를 계승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때 또 중요한 게 고려 후기에 단군 신화가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소개가 돼요.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단군 아래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그런 역사의식이 본격화됩니다. 거기다가 단군 조선 이후에 기자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 땅에 중국의 선진 문화를 도입시켜줬다. 이 기자조선에서는 중국의 문화도 수준이 높은 문화국가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조선과 기자조선의 조선을 따서 국호를 조선으로 했고 이게 형식상으로는 당시 중국의 황제인 홍무제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지고 조선건국에 기여한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때 보면 바로 이 왕자들은 대부분 제외돼 버려요. 이방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공신책봉에서도 제외되고 앞에 소개했듯이 완전히 이때 요즘 표현을 하면 잠수 타게 됩니다. 거의 뭐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좌절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성계가 또 보면 후계자 지명에서도 방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처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 조선건국했을 때 나이가 58세예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후계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 수업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방후,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6명 계비인 신도왕후 강씨 사이에서 방범, 방석 두 아들을 두었는데 당연히 방후를 세자로 책봉하는 게 그냥 수순이에요. 적장장. 근데 의외로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데는 바로 이 두 번째 부인 신도강후 강씨의 입김이 컸다. 실제 기록에도 보면 방후를 세자로 결정하려는 그런 회의 소식을 문뒤에서 엿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이거는 뭐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 뭐 밤에 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성계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막내 왕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려요. 막 이러면 이성계 입장에서 상당히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 조선건국했을 때 나이가 58세인데 요즘 같으면 58세 같으면 뭐 짱짱이가 야 그러지 마 이러지만 그 당시 같으면 거의 뭐 한 70대 후반? 마음도 약해지고 알았다 해줄게 이렇게 된 거고 여기다 누가 가세하냐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방석의 세자 책봉을 상당히 찬성을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보다는 재상이 중심이 돼야 된다. 즉 신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가장 능력 있는 재상에게 나라를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방과 같은 또는 방원 같은 세자보다는 아직 나이가 어린 방석 그때 11살이거든요. 손이 많이 필요한 이런 세자가 후계자가 되면 정도전 자신의 역할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방석의 후계자 지명 즉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방원은 철저하게 배척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성계가 왕이 된 후에 정도전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 세왕조 조선이 건국되면서 가장 또 필요했던 게 이 수도 이전이에요.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개경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경이란 도시도 500여 가까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특히 개경의 귀족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성계같이 저 변방의 시골 출신 장군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경 근처 두문동이라는 곳에 있었던 관리들은 대부분 출사를 거부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두문불출. 두문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출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문동 72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한양을 최종적으로 수도로 선택한 데는 원래 후보지로는 계룡산 일대를 물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하륜이라는 인물이 이런 풍수지리에 좀 능했던 인물인데 바로 지금의 서울 쪽이 좋다. 이 하륜은 근데 서울 지역 중에서도 무학, 지금의 이 안산이에요. 그런데 정도전하고 무학대사 이런 인물이 중심이 돼서 그래도 한양이 훨씬 더 수도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 정도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94년 10월 한양 천도가 단행이 된 거죠.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천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한양 천도와 더불어 이 왕이 거처하는 궁궐 경복궁은 1395년 10월에, 그리고 이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도 바로 이제 건설이 되고, 서울의 4곳 산을 잇는 18km 정도의 한양도성이 바로 조선 건국 직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한양천도만큼은 사실 정도전도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천도까지 하게 되면 너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나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왜 천도를 못하게 하느냐. 이 한양천도만은 이성계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추진이 된다라는 상황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성계는 이제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모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였던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한양천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왕조, 조선 왕조가 본격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